뉴욕 증시는 미 중앙은행의 유동성 흡수 프로그램 발표와 항공기 테러 파문으로 주춤했지만 국책 모기지 기관에 대한 미 정부의 지원 확대와 연말 소매 판매 증가에 힘입어 연말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다우는 0.3% 가까이 올랐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가 지난해 금융위기 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유럽 주요 증시가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파리 증시도 나흘 연속 상승세를 기록해 15개월 내 최고치를 보였고 런던 증시는 공휴일로 개장하지 않았습니다. 유가는 미국의 연말 소매 판매가 증가했다는 소식과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습니다. 2월 인도분 WTI는 0.9% 올라 배럴당 78달러 선을 넘겼습니다. 보험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의 불안전 판매로 3차례 이상 소비자 분쟁을 일으킨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퇴출 제도가 도입됩니다. 금감원은 불안전 판매로부터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삼진 9제를 내년 1분기 안에 전 금융권역에서 시행키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의 마켓의 최혜린입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0.3% 가까이 오르면서 1,547로 끝이 났는데요. 일단 연말을 맞아서 미국의 소매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3.6% 올랐다라는 보고서가 나오자 유통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가 항공기 테러를 시도했다라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되면서 항공주가 급락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장 막판 또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다우는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기로 하죠. 리딩 투자증권에서 우성재 연구원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예, 다우 지수와 함께 이제 S&P 500, 나스닥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26% 상승한 1,547포인트, S&P 500 지수는 0.12% 상승한 1,127포인트를 보이는 등 시장은 대부분 다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연중 최고치를 갱신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다우 지수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산타 랠리가 이어져 나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제 올해 장이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적인 상승 랠리 추세를 이끌어 나갈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 장중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시장에서의 혼조장세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소매업종들의 강세 흐름 그리고 국채 모기지 업체에 대한 지원안이 확정이 나면서 시장에서의 상승 랠리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우지수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우지수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이끌면서 결국 연중 최고치를 갱신하는 모습 보여주었었는데요. 결국 기간 조정 장세 이후 시장은 다시금 상승 랠리를 위한 돌파의 움직임을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 계속적인 행보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아래 혹은 위로 빠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가운데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의 일중 흐름 차트입니다. 다우지수 장 초반부터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끌어오는 모습 보인 이후에 다시금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계속적인 조정을 받는 모습 또한 나올 것으로 보였지만 결국 소매업종의 강세 움직임과 함께 시장은 상승으로 장 마감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연말 소비가 증가했다라는 소식에 유통주가 강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지금 이제 스펜딩 펄스 같은 경우 연말 소비가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2008년도 최악의 쇼핑 이러한 이제 내수 관련 업종들의 부진이 결국 이제 다시 회복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지금 2008년도에는 마이너스 2.3%로 기록을 하면서 소매 업종들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에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과 달리 2009년도 12월달 쇼핑 시즌으로 들어오면서 소매 매출액은 증가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전년 대비 3.6% 증가한 모습을 보였고 특히 온라인 판매 업종들의 눈에 띄는 이제 강세가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온라인 판매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15.5%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전자 소매점 또한 전년 대비 5.9%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적인 온라인 업종들을 위주로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럭셔리 소매점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0.8%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럭셔리 브랜드들 그러니까 명품 브랜드들의 업종들의 매출액은 급격히 증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꾸준한 온라인 업종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업종들이 보통 오프라인 매장보다 이러한 할인율이 높은 만큼 시장에 있는 고객들이 좀 더 보다 더 합리적으로 시장에 접근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유통주들 일제히 상승세의 움직임 보여주었었는데요. 메이시스 같은 경우 2.33% 상승 그리고 JC페니 같은 경우는 1.7%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온라인 서점 업체인 아마존닷컴, 베스트바이 같은 경우 약 2%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의 상승 랠리를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일단 뭐 동부 지역에 폭설이 내리긴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 쇼핑주가 또 선전을 하면서 뉴욕의 연말 소매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3.6%나 상승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연휴에 발생했던 항공기 테러 시도 여파가 좀 찬물을 끼얹는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예, 지금 항공기 업종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약세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지금 노스웨스트 항공 같은 테러 미수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지금 항공주에 대한 우려감이 나왔었는데요. 보통 테러 디스카운트라고 할 만큼 이런 테러가 일어났던 것이 결국 항공주에는 급락세로 전환되는 시발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델타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 3.48% 하락, AMR 같은 경우도 3.44%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항공주들의 대부분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모습이 어느 정도 다시금 또 이러한 투매 물량 이후 다시금 상승 반전의 호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단기 급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이 얼마나 더 이어져 나갈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후 들어서 2년물 국채 입찰이 진행이 됐는데 생각보다 결과가 좋지 못했다고요? 예, 지금 이제 국채 입찰 결과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년물 국채 같은 경우 440억 달러를 입찰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낙찰 금리가 예상보다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입찰 결과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응찰자의 국채 가 1달러당 2.91달러로 최근 4개월 내 평균치를 미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채 입찰이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채 입찰 가격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파버 같은 경우 마크 파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 국채가 계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 국채에 투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언급을 할 만큼 지금 미국 국채 시장에 대한 냉각기가 다시금 또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미국 달러가 지금 상승세로 전환되었을 경우 국채 가격 또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이렇다 할 경제 지표 발표는 없었던 가운데 댈러스 지역의 제조업 활동 지수가 나왔더라고요. 네, 지금 댈러스 지역의 제조업 활동 지수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12월 댈러스 지역의 일반 제조업 활동 지수가 0.3에서 3.8%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시장이 계속적인 경제 회복에 대한 무게감을 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12월 고용지수 또한 마이너스 15.1에서 마이너스 2.8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 고용 기대지수 또한 8.8에서 26.4로 약 3배 가까운 흐름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업률이 점차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연속 수급 신청자 지수 또한 지난주 목요일날 발표를 했던 것이 시장에서 크게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던 만큼 계속적인 실업률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2010년도 실업률이 개선됐을 경우 이러한 모습 속에서 경제 회복 속도 또한 급격히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시면서 시장을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또한 시장의 악재라 할 수 있는 점이 역시나 출구 전략 관련한 연준의 움직임이었던 것 같은데 역시나 내년에도 가장 중요하게 이슈로 부각할 것으로 이미 예고가 된 것이 출구 전략이란 대목인데 연준이 기관물 예금 제도를 제안을 했어요. 예, 지금 이제 드디어 이제 시장에서의 출구 전략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나왔었는데 이제 FRB에서 출구 전략을 시행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금융주들의 약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금융권의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이번 뉴욕 증시는 이걸로 인해서 주가는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결국은 상승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은행권의 기간제 예치금을 판매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중은행에 있는 1조 달러 규모의 잉여 예금을 걷어들이겠다는 조치인데요. 시장에서의 직접적인 출구 전략이 아닌 간접적으로 금융권에 있는 자금부터 꾸준히 흡수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FRB에서 출구 전략을 시행하기 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유동성 해소 이후 다시금 또 출구 전략이 보다 강력한 출구 전략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결국 출구 전략이 나와야지만 미국 경제가 회복세로 전환됐다라는 강한 시그널의 효과를 보여주는 만큼 출구 전략이 나왔을 경우 단기적인 시장의 충격은 나오겠지만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끌 수 있는 또 다른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굳이 무조건적으로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출구 전략 시장에서 나왔을 경우 단기적으로 급락할 경우 저점 매수로 시장에 대응한다라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항공기 테러 시도 여파로 항공주가 급락을 했었고 말씀하셨듯이 연준에서 초과 유동성을 걷어들이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연말 소매 판매가 늘었다라는 소식에 유통주가 아주 커다랗게 강세를 이끌어가면서 뉴욕 증시가 어쨌거나 5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거래량이 한산하긴 하지만 내년에도 랠리가 지속되겠거니라고 기대를 하는 심리 또한 깔려있다라고도 보여지는데요. 오늘 밤에도 이 같은 랠리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일정 한번 챙겨보죠. 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주요 지표의 큰 발표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게 S&P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와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기대 지수의 발표가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S&P 케이스 실러의 주택 가격 지수와 12월 소비자 기대 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 여부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지표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의 경제 회복에 대해서 무게감을 실어주고 있는 가운데 S&P 케이스 실러의 주택 가격 지수와 12월 컨퍼런스 보드 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경제 낙관 요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들이 좋게 나왔을 경우 시장은 강한 흐름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시장에서의 시즌 랠리를 계속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의 여부는 케이스 실러 지수와 소비자 기대 지수의 발표와 함께 시장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유럽 시장 쪽도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보죠. 일단은 계속해서 유럽 쪽도 랠리가 나오는 것 같네요. 예, 지금 유럽 시장 또한 이제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프랑스와 독일 같은 경우 0.87, 0.76% 상승을 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지금 미 증시가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끌면서 연중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유럽 증시 또한 이러한 흐름을 이끌어 나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을 받으면서 시장은 계속적인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만약 미국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낙관적인 전망이 나왔을 경우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리스가 내년 예산안에 대한 승인이 나오면서 호재로 유럽 시장에는 적용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재정 적자 중에서 80억 유로를 축소하겠다는 계획이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나왔었습니다. 결국은 그리스의 디폴트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더 감소하고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시장에서는 강한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편 미국의 연말 소비가 증가했다라는 소식 때문인지 유가도 나흘째 올랐던 모습인데요. 상품 쪽 그리고 뉴욕 환시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예,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 배럴당 78.77달러로 이제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달러 약세 기조로 인한 유가의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금값 또한 온스당 1107.90달러를 나타내면서 계속적인 상승 추세 기조는 이어져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금값이 온스당 1000선을 돌파한 이후에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주도해오고 있었다가 다시금 단기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달러가 다시금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 보이면서 유가와 금값 또한 다시금 상승 추세 기조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유가 및 상품 가격은 달러 가격이 어떻게 연동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달라지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을 보았을 때 달러 가격의 하락세를 계속 이어져 나갈지 여부에 따라서 상품 가격의 움직임 또한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 달러 약세 기조가 단기적으로는 계속 나타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 인한 유가와 상품 가격 단기적인 오버슈팅 또한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연말 소비 증가세에 힘입어 다우는 상승 마감했습니다만 오늘 우리 장은 또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보다 자세한 우리 장 전망 동양종금증권 홍재지점 최일중 팀장 연결해서 들어보기로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일단 오늘이 배당락이라서 어제까지는 좀 분위기가 괜찮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전 수주라는 아주 커다란 호재거리도 있었지만 상승폭은 좀 미미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일 우리 증시 소폭의 강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외국인과 기관의 이익 실현성 매도 물량 출회, 그리고 개인들의 특급 재료에 환호하면서 순매수를 확대한 모습과는 좀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전일 우리 증시 아랍에미레이트의 대형 수주 소식으로 인한 관련 기계주들의 상한가 진입과 건설주들의 5%대의 강한 모습, 이러한 것을 따지면은 지수의 그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수를 하락 견인한 것은 전기전자 업종과 자동차 운송 장비 그리고 금융업종의 하락이 주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일 만약 특급 재료적인 측면이 없었다 이러면 우리 증시는 10포인트 가량의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흘러갈지는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 또는 매수에 물어봐야 될 것으로 먼저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오늘 배당락으로 인한 지수의 부진한 모습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순매수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이러한 배당락으로 인한 부진한 모습을 커버해 줄지가 관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일 제가 연말 랠리 배당락 전일에 강하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지수의 부진한 흐름으로 봤을 때는 결국 연말까지 흐름은 그렇게 큰 미래를 기대하는 우호적인 수급 구조의 흐름은 나타나지 않고 내년 연초까지 눈치 보기 장세가 현재로서는 불가피하다라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전일 조정을 받았던 전기전자 업종과 운수장비 업종 그리고 금융업종의 흐름을 오늘 체크를 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결국 이제 4분기 실적이 우호적으로 나타나는 업종 중심으로 우리 증시가 내년 1분기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이제 그 실적 부분을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러면은 외국인과 기관은 다른 종목들 매수 확대보다는 이러한 전기전자 운수장비 철강 금융업종들의 매매 또는 이제 비중 확대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 만큼 오늘 우리 증시 변수는 다분히 기술적인 부분에 의존해야 할 것으로 오늘 변수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런대로 기관의 윈도우 드레싱도 마감이 된 분위기 속에서 연말까지는 눈치 보기 장세가 며칠 더 이어질 것 같다 전망을 하셨는데요. 자,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다음 달 중순쯤이면 4쿼터 실적이 나옵니다. 그에 관해서 외국인들이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투자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오늘 전략은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오늘 전략은 기본적으로 눈치 보기 장세를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근 전략 자체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그 접근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눈치 보기 장세에서는 이제 내년 1월달 첫 번째 주까지의 그 조정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700포인트 부근에서의 부담감이 현재로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업종과 종목의 편식이라는 점이 다시 부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외국인 전주 목요일 대거 순매수했고 지수 상승을 동반했던 전기전자와 운수장비 업종이 전일 대거 순매수를 했습니다마는 지수의 상승 시도를 못했던 것으로 봐서는 오늘 이러한 업종이 상승 주도할 것이다라고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전일 전기전자, 금융 그리고 운수장비가 지수의 상승을 저지하면서 외국인들이 대거 순매수를 했다라는 점에 착안을 한 건데요. 전기전자에서 외국인들 1,200억대로 1순위 매수를 보였고요. 그리고 금융업이 910억, 그리고 2순위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운수장비 쪽이 이제 350억대의 순매수 흐름과도 좀 무관치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증시 떨어지던 올라가든 간에 외국인들의 전략은 우량 핵심 업종과 종목으로는 계속 사겠다라는 의지가 엿보인 만큼 이러한 외국인 매수 업종으로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아울러 종합지수 1,700선 부담감은 이 지수가 돌파 시도하는 날 분위기는 현재보다 확실히 달라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락 쪽으로는 여전히 하방 경직이 확보되어 있다라고 판단되어지고요. 상방 쪽으로는 열려있는 큰 틀의 지수 전략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업종, 지수의 어떤 등락과 상관없이 한번 좀 사보자라는 말씀하셨는데 어제 급하게 많이 오르고 무더기 상한가를 기록했던 원자력 테마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자, 원자력 테마는 전일 그 장 시초가 부분에 있어서의 강한 모습, 그리고 핵심 종목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두산그룹이라든가 한전 KPS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한가 진입을 계속해서 유지를 했었는데요.
그 외의 종목들, 뭐 삼성물산이라든가 현대건설, 그리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5%대 다시 되밀리는 그러한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저가 수주라는 모멘텀이 좀 작용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향후 있을 또 다른 수주권에 대한 기대 심리를 봤을 때 여전히 모멘텀 자체는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큰 틀로 봤을 때는 그러한 그 하나의 그 크나큰 모멘텀, 우리 시장에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하나의 그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뭐 원전 수혜주들은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떤 종목을 좀 집중해서 보면 좋을까요? 실적이 호전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전기전자와 금융 쪽 그리고 철강 쪽을 이제 뭐 핵심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그 오늘 말씀을 드리는 엣지 종목으로서는 SK 에너지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인 부분과 그리고 이제 그 재료적인 측면에서 조금 이제 접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인데요. SK 에너지가 이제 그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부각이 되진 않습니다. 석유 부분의 부진으로 그렇게 이제 부각이 안 되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화학 부분에 이제 호실적으로 어느 정도 이러한 부진을 커버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 이 석유 부분 기저효과가 언제 정도가 이제 나타날지가 이제 관건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4분기가 이런 석유 부분의 부진이 어느 정도 기저효과로 인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브라질 광구 개발, 그리고 이제 자원 개발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생각해 봤을 때는 현재에서의 그 당사의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충분히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의 연속 6일 연속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도 이 종목에 대한 윈도 드레싱성의 그 순매수 확대 전략 이러한 부분도 눈에 좀 엿보인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박스권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한 두 달 정도의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만약 이러한 박스권이 이탈하는 하나의 양봉 형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에너지가 분출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일 종가 11만 5천 원 정도 선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11만 4천 원 또는 11만 원대에서의 분할 매수 전략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목표 주가는 12만 6천 원까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거는 1차 목표가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타날 경우에는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4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모든 부분이 이탈하는 부분이 되겠죠. 지수도 안 좋은 그러한 상황이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10만 5천 원 정도 선이 하향 이탈을 하게 되면은 손절 라인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SK 에너지로 말씀을 드리고 다른 종목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기전자라든가 이런 쪽을 집중을 안 하는 이유는 SK 에너지가 오늘 당장에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큰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매수 접근 전략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그리고 배당락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눈치 보기 장세에서 이러한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전체적인 트렌드와는 또 상관없이 별도로 SK 에너지를 오늘 좀 잘 챙겨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동행종금증권 홍제지점 최일중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문제에 관한 노조법 협상이 산별노조 문제 막혀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 창구 대상으로 산별노조를 인정할지가 핵심인데요. 한나라당은 일단 추위원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이어서 다른 국가에도 우리 한국형 원전 수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터키와는 최대 200억 달러 규모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네요. 올해 사상 최고의 실적을 거둔 기업들이 이제는 인력 개발과 연구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어제 서울경제신문과 한국경영평가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국가 경쟁력 강화 컨퍼런스에서 그 이유 찾아보겠습니다.
새해부터는 저신용자들의 카드 발급이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신용등급 산출할 때 거래정보 반영 비율이 상향 조정되기 때문인데요. 카드를 여러 장 발급받아도 신용등급이 떨어지기 때문에 카드 업계에도 적잖은 영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시아판 국제통화기금이라 불리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공동기금이 내년 3월에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기금은 총 1,200억 달러 규모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한국은 출연 규모인 192억 달러만큼 위기 시에도 가져다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복수노조 허용 또 노조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한 노조법 시행이 이제 일주일도 채 안 남았는데 법 개정 추진하고 있는 국회에서 아직 그 합의안이 마련되지 못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안과 함께 지금 올 연말 국회 최대 화두가 바로 이 노조법 개정 문제가 아닐 수 없겠는데요.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이 길이 잡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복수노조 허용과 이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규정한 이 노조법 시행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이 여야가 이 단일안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결국 이 노조법 합의안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이 여야는 모두 이 합의에 실패한 채 이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노동부는 어제 이 노조법 시행에 대한 고시와 예규를 행정 예고했습니다. 사실상 3일 뒤면은 시행이 될 거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사정 정치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이제 노동 현장에서 분쟁과 갈등이 지난 7월에 이제 비정규직법 시행 할 때와는 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현재로서는 앞으로의 3일간이 향후 노동계의 향방을 가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남은 핵심 쟁점을 몇 가지 꼽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이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와 또 노조 전임자의 타임오프 범위 또 산별노조 문제 등을 이제 꼽아볼 수가 있겠지요. 네. 이 한나라당 같은 경우는 이 창구 단일화를 모든 노조에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민주당 의원인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중재안처럼 이 사용자 동의가 있으면은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입장도 현재 나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이 추미애 위원장의 중재안을 어느 정도 수용한 모양새를 비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이 민주당에서는 창구 단일화 대상에서 이 산별노조만큼은 좀 제외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좀 한나라당과 어느 정도 맞서고 있는 모습들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제 추 위원장이 이 중재안으로 좀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러한 좀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의 주장대로 이렇게 특정 노조에만 좀 예외를 허용할 경우 아무래도 좀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역시 아마 민주당 내이지만 이 추미애 위원장과 민주당 간에 좀 뭔가 양해점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라든가 산별노조 문제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사실 타임오프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를 한 상황 아닙니까? 때문에 합의안 도출에 대한 기대감을 완전히 버리기에도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한편으로서는 그쪽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현재로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힘든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복수노조 이제 허용 시기를 앞두고 이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관련해서 이 타임오프제를 도입하는 데 대해 일단은 여야가 대체적으로 합의를 한 모습을 이제 현재로서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좀 전체적인 이 노조법 개정에 대해서도 여야 간에 합의를 이룰 가능성 아직까지는 그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노동부가 물론 행정 예고를 예고하기는 했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아직까지도 이틀의 시간이 남아있는 것이고요. 또 행정부는 행정부대로의 기계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거로서 저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다면 현재로서는 행정부의 모습보다는 이 정치권의 협상 쪽에 대해서 저희가 좀 무게감을 좀 더 실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제 노동법 연내 처리 열쇠는 어디에 달려있냐 하면은 서로 간의 독소 조항을 이제 수용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초점을 맞춰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한나라당 같은 경우는 이 산별교섭권에 대한 주장만 없다면 합의가 지금이라도 당장 가능하다고 현재 강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복수노조 허용을 양보를 했기 때문에 이 산별교섭권만큼은 좀 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상 이 부분 하나에 대해서만 서로 이제 입장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부분이 산별교섭권에 대한 이견이 연내 처리의 변수라고 볼 수 있고 이 부분만 풀리면은 의외로 노조법 개정이
뭐 당장이라도 좀 쉽게 풀릴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현재로서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산별노조 교섭권이 지금 현재 노조법 개정에 큰 변수로 떠올랐다라는 이슈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일요일에는 낭보가 있었죠. 정부가 아랍에미리트로부터 400억 달러에 달하는 우리 원전 수출이라는 수주를 한번 따는 이제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이 아랍에미리트에 이어서 이번엔 터키에도 원전이 수출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일요일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이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해서 현지에서 직접 이제 계약 서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원전 수출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뭐 반가운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로서는 아랍에미레이트뿐만 아니라 뭐 터키와 요르단 같은 이 중동의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이 원전을 수출하는 방안 현재로서는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제 이제 한 고위 외교 관계자가 이제 밝힌 내용인데요. 이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출로 인해서 이 중동 지역의 이 대규모 신규 원자력 발전소 이 시장에 진출할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면서 이 아랍에미레이트 다음에는 이 터키를 상대로 이제 내년 상반기 중에 대규모 원전 수출을 이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이렇게 밝힌 내용입니다. 이 터키 같은 경우는 이 흑해 해변에 이 총 4개의 이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을 현재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수주 규모만 해도 약 최대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조 원에 달하는 굉장히 큰 규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상황이 그리 뭐 만만치만은 않다고도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요. 현재 이제 총 4기가 있는데 그 중에 대해서 2기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입찰에서 이미 이제 러시아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러시아와 터키 측 간의 조건이 잘 맞지가 않는다는 소식들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 문제가 현재 제대로 진척이 되고 있지 않다는 소식 역시도 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1차에 이제 입찰을 마쳤던 이 2개의 입찰이 최종적으로 무산이 될 경우에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여지 분명히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2차 2기까지 입찰까지 따낸다면 총 4개의 원전 수주를 한꺼번에 가능하지 않겠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터키는 이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낼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뭐 크게 보면은 4개 전부를 다 가져올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좀 뭐랄까요? 물론 좀 욕심이 있는 멘트이기도 하지만 또 희망적인 모습도 현재로서는 관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더불어서 요르단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 상용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원자료 1기를 또 수출하기로 방침을 현재 정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때문에 내년 1월 중순 중에 이 정부 고위 관계자를 보내서 이 본격적인 협상을 벌일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야흐로 이제 우리의 원전이 이 국가의 전반적인 이 캐시카우로서 자리를 잡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바쁘시겠지만 우리 이 대통령께서 러시아 쪽에 한 번 더 가시면 금세 또 따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일단 뭐 아랍에미리트 건으로 우리 원전 수출의 물꼬는 터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터키, 요르단에 이어서 장기적으로는 중국으로부터 또 수주권을 따낼 준비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무쪼록 이 코리아 원전 붐이 일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해외 환자들을 좀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국가 의료 브랜드를 선정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의료 관광 사업이 뭐 최근 몇 년 사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뭐 일부 진료과에 대해서는 이미 뭐 중동이나 동남아시아 쪽에서 이제 많은 의료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뭐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국가 의료 브랜드를 직접 확정을 해서 좀 본격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의료 브랜드를 알릴 것으로 현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 오늘 선포식을 갖는데요. 우리나라 의료의 이 특성과 또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이 한국 의료 브랜드를 확정을 했다고 합니다. 일명 이 메디칼 코리아라는 이름의 이 브랜드를 확정을 했고요. 여기에 대한 슬로건으로 이 스마트 케어라는 이름을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 메디컬 코리아 같은 경우 뭐 이름을 딱 봐서 저희가 뭐 쉽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뭐 국가 브랜드로서 일단 직관성이 있고요. 또 한국 의료 서비스 품질에 대한 자신감도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정부 측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스마트 케어 같은 경우 이제 우리 의료의 차별적인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최첨단 장비와 또 우수한 인력을 경쟁력 있게 표현한 슬로건이라고 정부 측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 같은 경우 이제 지난 5월이죠. 이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이후로 이제 각 지방자치 단체들과 또 의료기관별로 현재 이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게 국가 차원의 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 있고요. 사실상 좀 일부나마 좀 중구난방의 모습이라는 점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모습을 이제 발판 삼아서 앞으로 이제 이 통합 브랜드를 만들어서 좀 뭐랄까 효과적인 한국 의료의 이미지를 구축을 하고 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우리나라 의료 브랜드와 또 홍보 전략을 좀 개발하는 것에 대한 좀 추진에 나섰다. 이렇게 좀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복지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선정한 이 의료 브랜드와 또 슬로건을 앞세워서 올해 이제 5만 명 목표를 이제 달성을 하는 이 해외 환자 수를 내년으로서는 이 7만 명 또 2013년까지는 이 20만 명까지 의료 환자 유치수를 좀 확대할 방침으로 현재 알려져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올해 목표한 이 관광 수익 140억 원도 오늘 2013년에는 500억 원까지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한국 의료 브랜드가 메디컬 코리아, 슬로건은 스마트폰이 아니고 스마트 케어로군요.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료 분야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제 서울경제신문과 한국경영평가원이 공동으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내용이 올해 사상 최고의 실적을 거둔 기업이 이제는 인력 개발 그리고 R&D에 좀 주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제 올해 대규모 실적을 거둔 것은 아무래도 환율과 또 정부의 재정 투입 효과가 큰 만큼 앞으로는 인력 개발과 특히 R&D 분야의 좀 미래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러한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네. 어제 있죠. 이 강만수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위원장이 이 서울경제신문과 한국경영평가원이 공동 주최한 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퍼런스에서 이제 이같이 밝힌 내용인데요. 이제 본격적인 이 경기 회복을 낙관하기보다는 좀 더 뭐랄까요.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한 이 국가 및 기업 경영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강 위원장 같은 경우 이제 어제 기조연설을 통해서 이 우리나라가 이제 2010년 위기를 넘어 또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으리라고 생각을 한다면서 이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내년 이후 이 더블 디베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 또 두바이 사태와 이 남유럽 경제 불안 등의 요인이 이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현재로서는 이 단언하기 어려운 만큼 이 최악을 전제로 해서 이 전략으로 이 승세를 굳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제 있었던 또 컨퍼런스, 국가 경쟁력 강화 컨퍼런스 얘기를 한번 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요, 새해부터는 저신용자의 경우 신용카드 발급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금 서비스 이용도 크게 제한될 거라고 하는데 뭐 제도가 바뀌는 겁니까? 예, 뭐 제도가 직접적으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국내 신용평가기관이 조금 기준을 강화한다는 모습입니다. 뭐 신용평가기관이 기준을 강화하면은 그대로 이게 이제 카드사들의 정책으로 연결이 될 테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카드 소비자들로서도 고스란히 이제 와닿는 이러한 모습들로 어떻게 보면은 정부 정책의 변화보다는 우리로서는 조금 더 피부에 와닿는 모습이라고 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국내 3대 신용평가기관이라고 합니다. 이제 한 곳이 코리아 크레딧 뷰로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이제 어제 이제 확정한 내용입니다. 내년부터 신용등급을 산출할 때 이 신용카드 거래 정보의 반영 비율을 크게 높이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이제 신용카드를 포함한 이 대출 거래 정보를 신용등급 산출 점수의 총 25%까지 현재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음 달부터는 35%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선 이제 저신용자가 이 신규 카드를 발급받으면은 우량 신용계층에 비해서 한층 더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카드를 많이 갖고 있을수록 이 신용등급이 또 나빠지게 되는 모습도 저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이와 함께 또 현금성 카드 대출은 이제 신용대출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신용등급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카드사들의 새해 영업 전략 아무래도 좀 차질이 빚게 되지 않을까 현재로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신용등급 산출 기준 여파로 인해서 이제 소비자들의 카드 남발을 부추기는 카드사들의 이른바 묻지마식 영업이 한층 좀 제한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뭐 농협이라든지 이런 많은 이제 회사들이 이 후발 카드사들이 계속적으로 내년에 공격적인 경영 전략을 현재 예고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 이 신규 회원 유치 전략에 어느 정도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선발 카드사 같은 경우에도 이 수익성 확보를 위한 대출 영업 확대
결제를 조금 더 어렵게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카드사들이나 소비자들이나 모두 좀 불편할 수가 있겠지만 이게 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좀 우리나라의 카드사들이나 또 은행 모두의 좀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는 또 이제 바람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보건사회연구원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짜기에 앞서서 시행이 됐었던 것인데요. 저출산 문제 심각성이 그대로 드러난 자리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 보건사회연구원이 정부가 추진하는 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대국민 정책 체감도를 조사를 했는데요. 좀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응답자의 83.6%가 이 저출산 현상이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심각하다는 비율이 52%를 차지하고 있고요. 상당히 심각하다는 비율도 31.5%나 차지를 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한 계층은 이제 15.6%에 지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 이제 좀 안타까운 소식이 바로 이 직장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있어서 여전히 분위기 조성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응답인데요. 응답자의 59.6%가 여전히 이 직장에서 이 출산을 하고 양육을 하는데 이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응답도 무려 12.5%나 나왔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좀 저출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좀 가야 할 길이 아직까지도 멀다는 점을 바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끝으로 아시아 지역의 소식 하나 보죠. 아시아 지역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이제 공동기금이 내년 3월에 공식 출범이 되는데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총 그 출자 금액의 한 6분의 1 정도를 낼 거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공동기금이 내년 3월에 공식 출범을 합니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기금이란 CMI 다자와 계약에 어제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중앙은행 총재이주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가 이제 서명을 했고요. 내년 3월 24일부터 공식으로 발효가 됩니다. 이 CMI라고 하니까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쉽게 말하면은 아시아 국가들끼리 연합해서 만든 아시아판 IMF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로 좀 아시아 국가들끼리 한번 이러한 문제들을 좀 쉽게 접근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이 한중일과 또 아세안 국가들이 좀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해서 일종의 좀 이 국제통화기금 같은 이 기금을 만들고 여기서 어려워질 때마다 자금을 좀 직접적으로 대출을 할 수 있는 기구다. 이런 현재로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규모의 16%인 192억 달러를 출자를 하게 됩니다. 이제 중국과 일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규모를 출자를 하게 되는데요. 필요할 경우 최대 192억 달러를 인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중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각각 우리의 2배인 32%를 이제 부담을 하게 되고요. 아세안 같은 경우는 10개 국가가 공동으로 240억 달러를 부담을 하겠다고 합니다. 좀 아시아 이 국가들 간의 좀 더 경제 통합도 경제 협력 모습이 한층 강화된 모습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였습니다. 이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전일에 연중 최고치로 마감했던 뉴욕 증시가 간밤에 또 올랐습니다. 5거래일째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 셈인데요. 다우도 0.3% 가까이 올라 1,547로 끝이 났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했던 이슈는 미국의 연말 소비가 어땠는지 그 결과가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유통주가 강세를 보인 것이 큰 주요 상승세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또 상승 랠리를 이어갔는데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모르겠네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